지난 이야기. 무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마침내 도래한 유럽 근세의 과도기. 그로 인해 전쟁의 판도가 바뀐 근세 유럽. 보헤미아 왕을 누가 될 거냐를 놓고 팽팽한 대결이 벌어져요. 3대 3이네요? 그렇죠.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난드 2세를 보헤미아 왕으로 덜커덕 밉니다. 그래서 얘가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왕이 됨과 동시에 신교를 마구 탄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장애 투쟁을 해야죠. 공기가 했어요. 이게 유명한 프라하 투척 사건이라고 해서 제목이 투척 사건이에요. 이제 분노한 신교파의 의원들하고 귀족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장관 3명을 창밖으로 내던져요. 어이구야. 신교 쪽에 보헤미아를 노리던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팔츠의 프리드리히 5세입니다. 아, 프리드리. 1620년 11월 8일에 빌라호라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빌라호라 보통 이제 백산 전투라고 하는데 만스펠트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유명한 용병대장의 군대를 삽니다. 전설의 용병대장이죠. 만스펠드가 상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요. 월급이 제때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싹 떠납니다. 떠나요. 유럽 근세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일단은 뭐 용병대는 탈주한 상태고 병력이 이제 굉장히 적어진 상태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나요? 네, 벌어집니다. 국교 군대가 그야말로 보통 이제 질서 없는 돌격이 아니라 대형을 딱 맞춰서 돌격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북치는 드러머 있죠? 네. 이때부터 나왔대요. 저는 18세기부터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때부터 북치는 드러머가 있더라고요. 무슨 용도로요? 박자 맞추고. 예, 박자 맞히는 거. 아, 그 다음에 이 북을 치면서 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네. 대열이 흩어지더라도 북소리 듣고 모입니다. 아, 잘 안 보이는 예,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테르시오 대형 바깥에 있는 드러머도 있었고 드러머 중에서도 왜 대장이 있어요. 네. 걔는 테르시오 대형 안에 있어요. 안에서 계속해서 이걸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르겠네요. 예. 그러면 이 소리는 오른쪽에서 나는 북소리고 저 소리는 왼쪽에서 네. 나는 북소리 이게 다 차이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질서 정연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안 올 줄 알았던 국교 군대가 저렇게 올라오니까 신교 군대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지금 싸울 채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느낌. 싸울 채비라기보다는 진짜 올라오나? 어떡하지? 기병을 보내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병이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하는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병도 흐지부지 됐죠. 총을 쏘면 또 말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장창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크 장창 때문에 말들이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는 기사들도 피스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장창 앞에서 찔리기 바로 전에 총 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카라콜이라고 하는 전법이에요. 말 타고 앞에서 총 쏘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의외로 적진을 흐트러뜨리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멋있잖아요. 네. 대부분 귀족들이 이거 카라콜을 해요. 나 그거 하고 달려가서 팡 쏘고 싶어. 막 도망. 멋있지? 이런 식인 거군요. 그런데 비웃어요. 적들은 대단히 비웃어요. 뭐 효과가 그다음- 없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일단은 양 진영이 맞붙게 되니까 언덕 아래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교들이 훨씬 더 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돌격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다들 내가 쏜 다음에 네가 그렇죠. 돌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창을 가지고 있는 랜서 기병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 카라콜들이 총을 탁 쏘고 돌아가면서 야 이제 너희들 돌격을 할 때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뭐라고 안 얘기하냐면 한 야 번 더 쏴지. 적이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격을 해? 이런 설전을 서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갔다 올게 하면서 다시 한 번 총 쏘고 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럼 이제 돌격을 해야지. 한 번 더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설전을 하다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기록에서 그 저 와중에도 봤어요.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는 계속 거죠. 왔었어요. 이 테르시오가 외곽에 소총병을 두르고 가운데는 창병이 서요. 네. 그리고 창을 이렇게 위로 세워서 빽빽한 밀집 대형을 만들거든요. 이게 사실 소총에는 상당히 뻗혀요. 뭐 총이라 봤자 이 당시 소총이 뭐 꽤 멀리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사격 전투에서는 25m 밖에서 맞으면 맞습니다. 거의 여기에 기록을 보면 20보 밖에서 쏘라고 돼 있어요. 아. 스페인군도 마찬가지로 신교군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몇 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밀집이다 보니까 대포가 터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아, 대포를 사용했구나. 그러네요. 이론적으로 한가운데 떨어지면 이건 한 발에 못 살아.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대포가 막 수백 문이 아니고 한 20문, 30문, 10문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의 위력이 상당해요. 진영을 흔들어 놓으니까. 네. 그런데 신교우 군이 방심하다가 진영 배치가 늦었고 아, 틸리가 그걸 알고 미리 상당수를 미리 앞에 접근시켜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대포가 대형을 깰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천천히 이 테르쇼 대형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를 대비만 했다라면 신교가 충분히 대포로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비가 늦은 네,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기자님도 지적했지만 신교가 그나마 강한 게 기병이었는데 네. 특히 독일 기병들이 좀 셌다고 하는데 예, 그때는 전부 다 독일 용병 기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연합군이다 보니 할트 아저씨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병들을 쪼개가지고 보병대를 중간중간에 놔뒀어요. 에헤이. 기병을 보병대를 중간에 놔서 뭐예요? 반란 못 일으키는 거, 도망 못 가게. 기병은 기병 나름의 그 힘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다가 인력을 그래서 나중에 낭비했네요. 기병들이 돌격하는데 이 기병들이 나름 잘 싸우긴 해요. 네. 기자님 말씀대로 못 깨트리지만 나중에 최후의 돌격 때는 또 효과도 좀 봐요. 근데 기병 병력이 이미 이쪽에 상당히 분산된 상태에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적이 앞으로 훅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이제 누가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이거 또 가나요? 이게 도망은 공포를 퍼뜨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베틀렌 가보르라고 네. 드라큘라의 본산지인 트란실바니아 쪽에서 온 네네. 공작이 하나 있어요. 백작인가 공작인가 그 양반. 신교회 후원군으로. 네, 이 사람이 한때 빈을 포위하기까지 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헝가리 지방이고 헝가리 기병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또 같은 신교고 또 신성 로마 제국하고 싸우니까 얘한테 원군을 부탁을 해요. 베틀렌 가보르가 기병을 보내줘요. 이것들이 또 완전 개판이어가지고 온전 약탈만 하고 다니다가 근데 기병이 타락을 하면 보병보다 더 나쁜 게 약탈은 5배 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튀는 거는 또 순식간에 튈 수 있어요. 10배로 빨리 튈 수 있어요. 약탈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기병대네. 그래서 그 쓸데없이 이쪽 견제하느라고 얘들은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그리고 왼쪽에도 니네가 측면을 돌아서 저걸 쳐라 그랬어요. 측면을 돌기는 그냥 튀어버려요. 측면으로 튀었군요. 맨 왼쪽에 있다 그냥 튀어버린 거야. 아이고야. 그것도 이렇게 튄 게 아니라 짐의 진영을 가로질러서 튀어버렸어. 아이고. 나 간다! 그러고 튄 거지. 그 순간 공황이 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틸리 백작이 승리를 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는 신앙의 승리, 신념의 승리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많은 참관단이 신교 측에 와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선 본국에 돌아가서 이른바 전술 개혁 같은 걸 할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약간 무서운 게 대포 큰 거 하지 마십시오. 딱 그래요. 그래서 24파운드부터 뭐 12파운드, 6파운드, 3파운드까지 쭉 대포 딱 깔아놨는데 24파운드, 12파운드는 공성전 할 때 쓰십시오. 야전 나갈 때 무조건 6파운드, 3파운드짜리 가벼운 거 가지고 나가서 쏘십시오. 이걸로 바꿔요. 진영만 깨트릴 수 있으면 된다. 저는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 대목을 딱 봤을 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희 토코멘터리 전쟁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뭐 답답해하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래야 우리가 이 현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딱 결과는 초반부터도 예상을 했었지만 좀 압승으로 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대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87군대하고 지금 보헤미아 군대하고 그러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면서 프리드리히는 브란덴부르크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요. 딱 좋네요, 거기가. 네. 거기서 이제 그 뒤로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거기서 영국 돈 받으면서 살아요. 주로 거기가 먹고 살게 해줬어요. 고라인. 왜냐하면 부인이 그 저기 그렇죠. 영국 부인이니까. 정통 공주고 네. 그 다음에 찰스 1세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정통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영국 왕실 계승 2순위자예요. 오. 그리고 부인이 상당한 여걸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그냥 왕위가 비면은 여왕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어떤 기분이네요. 책에서는 이 프리드리히는 사람은 되게 좋은데 좋은데? 그 말이 그 말이지. 사람이 좋으니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인물이 사람만 도저히 좋은. 사람만 좋은. 하하. 그런데 이 부인이 워낙 외교가 뛰어나지 않아도 네. 영국 공주잖아요. 왕이 계승서열자. 네, 그리고 오빠가 그때 몸이 약해가지고 모든 유럽 사람들이 여차하면 저분이 영국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그 비실비실한 오빠도 사실은 제가 더 여거리요라는 말을까지도 했대요. 아. 하여간 그래서 편지도 쓰고 이런 외교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병력 모으고 하는 건 다 이 엘리자베스가 다 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예, 거기서 뭐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안할트는 스웨덴으로 도망가죠. 스웨덴. 그리고 역시 이거답게 이 전투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 써내면서 인쇄술도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아, 대외 선전하기가 편하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잘못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세상이 됐어요. 아. 옛날에는 소문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네. 그렇죠. 순식간에 마녀가 돼 없는 얘기도 막 생기고 이때는 가서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너희들이 한번 와. 제일 잘 쓰면 이거더라. 너희들이 한번 와봐라. 너 같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신교 쪽 나라인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도망을 글 가고. 쓰면서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보헤미아 시대는 끝나는 건가요? 보헤미아는 그러면 국왕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헤미아 전쟁은 깨끗하게 끝나요. 아. 그래서 깨끗하게 제국이 접수를 하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보헤미아의 왕을 동시에 겸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냥 끝났어요. 네. 뭐야 끝났잖아. 네. 끝났는데 이게 30년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소리? 왜 도큐멘터리 전쟁사는 도대체 진짜 시작이 어딘 거예요? 시작이 아니고 끝난 게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쟁이 언제 끝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죠. 게다가 전쟁에 갖춰질 요인은 지금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이곳에서 전쟁이 끝났을 리가 없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신교가 위기에 몰린 상황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신교의 전쟁도 아니고 네. 당시 사람들은 보헤미아 왕이 계승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때 보헤미아 그러네요. 왕이 창탈전이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아. 30년 전쟁 끝나고 18세기까지도 30년 전쟁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하.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다 개별 다른 그렇죠. 전쟁으로 쳤는데 이거는 사실 독일 민족주의 영향도 좀 있어요. 나중에 독일이 통일하고 하니까 자기 역사에 넣어서 30년의 우리의 내전이었다 그랬는데 당시에야 이 전쟁 따로 저 전쟁 따로 프리드리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니까 네. 왕위가 두 개가 동시에 비잖아요. 네. 오. 보헤미아도 비고 팔츠도 비어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사실 팔츠로 에스파냐 군대가 들어갔어요. 오호. 신성 로마 제국하고 네네. 또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는 네덜란드를 치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네덜란드, 뭐 네네. 벨기에, 덴마크 이쪽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죠. 영국도 놀랐겠는데요. 그랬더니 신교 측 세력이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는 이거 팔춘 거예요. 네. 자기들은 보이면 상관없지. 이건 신성 로마 제국 어허. 문제고 팔츠를 통해서 에스파냐가 북진을 하고 네덜란드를 먹으면 그 일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신교가 싸그리 밀리는 상황. 그렇죠. 네. 100년간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했는데 네. 이 한 번의 이 전투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국도 해군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그나마 이제 관망을 하던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런 이른바 저지대 국가들도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쪽이 뛰어들기 전에 프리드리하고 엘리자베스가 무시하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엘리자베스의 노력이 먹혔는지 독일에 있던 다른 또 지역들이 프리드리 편에 서요. 아,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지는 않지만 영주들이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신교 세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프리드리하고 엘리자베스가 열심히 구원을 요청을 해요. 네. 그랬더니 독일 지역 내에서도 이 사람들 편을 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한 명이 베스트팔렌 지역의 브라운슈바이크 집안의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약으로 유명한 베스트 발렌. 예, 그리고 이제 브라운슈바이크도 유명해요. 네. 유럽 전쟁사에서는 빠지질 않는 동네예요. 이 크리스티안이
별명이 미친놈인데 아이고야, 네. 네. 그냥 좋게 번역해서 뭐 할버슈타인의 광인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우아하게 불러요. 그냥 그 동네 미친놈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걸출하냐면 네. 두 가지로 걸출해요. 당시 20대였는데 네. 어릴 때부터 전혀 귀족에 같지가 않았대. 그냥 건달 같은 느낌. 건달인지 몰라도 하여간 자기는 꿈이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틸리 백작처럼 이제 귀족 갖고 못 살아. 이제 나는 이 뭔가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 그런데 귀족은 여전히 기사도하고 이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멋진 기사도의 사령관 이걸 꿈을 꾸는데 멋진 기사가 되려면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하고 사촌이었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엘리자베스를 만났는데 뭐 손수건을 흘려갖고 손수건을 줍는 순간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뭐 이랬대나. 사촌 누나한테. 왜 미친놈이라고 그래? 아니, 그때부터 땅에 흘리는 손수건의 의미가 이렇게 컸나요? 나는 밟아버리거든 그런 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된 게 그 흘리고 다니지 마. 이 말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출발을. 하여튼 전쟁사 하면서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엘리자베스를 사모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기사는 공주를 위해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돈키호테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손수건을 뭐 자기 모자에 꽂고 다녔다는데. 온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군대를 모으는데 이 네. 브라운슈바이크가 하여간 나름 우리식으로만 우리 동네로만 옛날에 뭐 어느 동네처럼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드리히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바덴 지방에 이 사람도 프리드리히예요. 바덴의 프리드리히가 또 이제 군대를 끌고 와줘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마스펠드. 도망갔던. 이때 만스펠드는 일단 도망가고 나 보니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써줘요? 왜냐하면 용병이란 거는 항상 전쟁에 있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아니 니네들 그거 돈 조금 느껴줬다고 배신하고 갔잖아요. 아니지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어디 망명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네 조직이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계약해서 월급만 입금이 되면 얘는 싸운다는 얘기지.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전력이 되는 사실 거예요. 만스펠드는 제국 쪽에 붙으려고 그랬어요. 예. 여러 번 타진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막 걸었는데 제국이 필요 없어 우린 이렇게. 그것도 있고 얘가 자기 군대가 좀 규모가 커서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인데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정말 군대가 이때. 근데 이미 약탈로 소문 났지. 그다음에 이것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 스페인 왕 그걸 보면 분명히 모반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쟤한테 도시 하나 주면 한 6개는 턴다. 안 좋은 건 다 갖췄는데 그래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엘리자베스나 프리드리히는 이거라도 감지 덕분. 그쪽에 다시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이제 이 세 개 군대가 합쳐서 팔츠를 탈환해야 되는데 네덜란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찌를 탈환하러 가요. 네덜란드 지키는 건 상관없죠. 자기 땅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 세 개 군대가 만나면 이게 세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바덴의 프리드리하고 만슈펠드도 만났어요. 그런데 싸우다가도 돈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손 떨어지면 바로 가지. 계약 해지됐습니다. 근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크리스티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미친놈 소리를 듣냐면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그 엘리자베스에 대한 과한 충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재주가 돈 긁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가지고 국교 지역을 쓸고 내려오면서 돈을 긁으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게임에서 보면 이제 세금 싹 걷으면서 오는 거죠. 그렇죠. 저희 뭐 그런 지역을 전국 통일하는 뭐 이런 게임들 보면은 방법 중에 내실을 충실히 다지면서 이 민심을 얻어갖고 이 영역을 또 확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싸그리 강제 징수한 다음에 싹 버리고 다음 지역 가서 싸그리 강제 징수하고 이러면서 진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자군요. 후자죠.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래도 나름 귀족이라 막 도시 불 지르고 막 이러지도 않는데 네. 하여간 엄청나게 싹스러운데요. 네.
근데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게 나름 기사도 오니까 기사의 품위는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하여간 크리스티안이 아무튼 제일 돈은 보석하니까 많고. 돈은 계속 불리면서 오니까 네. 이 두 군데가 쟤를 만나야 그렇죠. 돈도 주고. 돈이 생겨야 장기 작전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합류하려고. 그러니까 틸리가 이걸 알고 쟤네들이 합류하기 전에 막아야 돼. 어. 그래서 크리스탄이 오기 전에 프리드리 군대를 칩니다. 역시 만스펠드는 튑니다. 여차하면 그냥 아, 마스펠트는 아직 입금 안 됐거든. 이게 크리스티안이 와야 입금이 되는데. 야, 안 되겠다. 돈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계약 뭐요? 가자. 하여간 뭐 적당히 하고 튀어요. 적당히 싸워. 네. 그리고 이제 바덴의 프리드리히는 1622년 5월 6일에 빈펜이라는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돼요. 아. 근데 지금 일단 용병은 가버리고 돈 갖고 있는 이 크리스티안 물주는 아직 안 왔고. 이거 결과 또 보는 거 뻔해. 아니에요? 바덴군이 처음에 이번에도 또 바덴군이 언덕에 있었는데 네. 이제 마차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쭉 어. 세워요. 그다음에 바덴군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대포. 그렇죠. 대포 중에서 박격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박격포면 붕. 예. 근데 고지대에서 박격포를 쏘는 게 대단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 박격포가 이 틸리의 군대를 대단히 많이 괴롭혀요. 정말 많이 괴롭혔는데 틸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 하던 대로 하자. 다시 한번 강력한 테르쇼 방송을 형성한 다음에 그대로 또 밀고 올라가요. 아, 아까 썼던 그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는 구교도 측도 그 필드 캐논이라고 해서 야전 대포가 있었어요. 이 야전 대포를 계속해서 맞대응하면서 바리케이트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 안에 있었던 박격포대도 격파하게 돼요. 이거 지난번에 그 습득한 20문 그렇죠. 갖고 싸운 거죠. 예, 그러면서 가까워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게임이 또 끝나버리네요. 그러니까 나름 선방을 했지만 네, 저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구교 측의 강력한 테르시오 진영이 천하무적이라는 걸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 근데 이때도 결국에는 수적으로는 이 구교 쪽이 강했지. 훨씬 강했던가요? 그렇죠. 바덴군은 약 14,000에서 15,000. 그래도 꽤 그다음에 있었네요. 틸리 쪽은 25,000. 그래도 이게 지형에 유리하고 방어전이라는 걸 보면 이게 소모전으로 갔으면 적당히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전투였는데 네. 역시 틸리한테 밀린 거죠. 틸리의 전략이 네, 성공한 그리고 거죠. 이게 전투 지휘가 이 광대한 범위를 지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잘하려면 지휘관의 판단력도 중요하고 각 제대들이 그 나름대로 통제가 잘 돼야 되는데 틸리 부대는 하여간 오른쪽 치다가 안 되면 왼쪽 치고 기병 동원하고 이런 게 비교적 잘 됐고 프리드리 부대는 마차 뭐 박격포 나름 잘 싸운 것 같은데 그냥 퍽 하니까 퍽 무너졌는데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도망가서 다시 모았더니 병사의 3분의 2가 다시 모였대요. 와.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안 싸웠다는 거지. 그 바리케이트 무너지자 도망치고. 그리고 구교군들은 이미 전투 경험이 풍부하게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틸리 백작이 또 참 유명한 게 네. 전투 끝나고 나서의 어떤 연출이랄까 이게 어허. 대단히 탁월합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항상 전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십자가가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입을 맞추면서 신을 찬양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많은 병사들이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막 그랬었던. 약간 벽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손을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런 연출이 필요했을까라는 게 참 의문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가 해놓고 기자님 저기 그리스 가서 뭐 바위 십자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틸리? 종교가 없는 분입니다. 종교가 없는 분인데 없는 분인데 어느 종교에 가든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만이야. 그럼요. 이른바 틸리 이시잖아. 틸리야. 아니 근데 사실 이 전쟁사를 하면서 뭐든지 정말 자존심 따위는 없고 생각 따위는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항상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대형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고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고 이번 전투도 이 승리를 가져온 게 테르시오 대형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바깥쪽에 이 사각형 진을 짜고 가운데 창병이 있다 뭐 이렇게 네.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그러니까 테르시오는 1509년 이제 나폴리에 자무디오라는 사령관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그 근거는 충분히 없어요. 그래서 테르시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나왔고 사실은 이탈리아 등지에서 훨씬 많이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국가들을 스페인이 점령하면서 이 테르시오 전법을 스페인이 가져가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테르시오에 나와 있는 그 이론적으로 보면 12,000명이 한 테르시오 완벽한 부대를 구성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근데 이게 12,000명이 말이 12,000명인데 그럼요. 한 부대를 12,000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숫자 계속 줄어요. 8,600으로 줄었다가 6,000으로 줄었다가 이때쯤 되면 한 5,000 정도로 주는데 그래도 엄청난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5천 명을 하나의 대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네. 정사각형 대형이 여러 개로 나누는데 합쳐서 5천이라고. 네, 그렇죠. 그 처음에는 그 머스켓 소총수의 숫자가 약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소총수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30년 전쟁 즈음이면 파이크병, 즉 창병하고 그 머스켓 사수의 숫자가 5대 5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테르시오가 보통 이제 이게 스페인이나 이런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썼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국의 군대 하면 모든 갑옷이나 장비나 이런 걸 제국에서 주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개인 사비인가요? 맨 처음에 테르시오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 뭐가 있냐면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이 필터링의 목적이 뭐냐? 무법자나 불황자, 범죄자를 테르시오 내에 안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거 필터링을 합니다. 저 이거 놀랬어요, 되게. 옛날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단은 합격이 되면은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에 따라서 월급에서 일단은 창값이 제외가 돼요. 창값은 제외가 돼요. 네. 근데 그다음에 갑옷은 사비로 사야 되고요. 근데 테르시오의 구성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창병, 그다음에 약간 작은 화승총을 쓰는 아케부스병, 그다음에 거치대를 놓고 큰 총을 쓰는 머스켓병 이렇게 세 개인데 창병이 제일 돈이 없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아케부스라는 총을 사올 수 있으면 얘는 바로 아케부스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우리 집은 좀 사러.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저 군대 갈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머스켓을 주마. 해서 머스켓 가져가면 바로 얘는 머스켓병이 되는 거예요. 월급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백병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어떤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대형에 창병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이 길잖아요. 창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머스켓병이 다가오는 적 창병이나 적 머스켓병한테 사격을 하고 네. 창이 닿을거리면 머스켓병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창병들이 뒤에 다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앞에서 머스켓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창병들이 오면 파바방 쏘고 빠지면 그 뒤에 창병들이 당연히 밀려나가는 거예요. 빠지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카라콜이라고 그랬는데 카라콜이 달팽이에서 네. 나왔다는 말인데 달팽이가 왜 연한 부위가 달팽이 집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이 연한 부위가 총병이에요. 근데 총병이 대형 한복판에서 총을 못 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카라콜이에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월급을 못 받는 게 창병. 창병이에요. 네. 근데 창병들의 꿈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 꿈이 있어요. 빨리 전투에 많이 참가해서 돈을 모아서 머스켓병이 되고. 아케부스를 사는 거예요. 그럼 아케부스를 사고 난 다음에 아케부스에서 또 열심히 해서 모아서? 머스켓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참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당시에 이게 병사들한테 자존심이나 병사들의 어떤 자존감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대요. 예를 들어서 제국 군대니까 마을이나 도시를 약탈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티장이든 술집이든 들어갑니다. 뭘 갖고 있냐에 따라 이 사람이 파이크병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너무 길어서 들고 술집에 딱 다니기 큰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동네 처녀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빈몸이야. 그런데 긴 창 놓고 왔나 봐. 아케부스병은 전투가 아니라도 아케부스를 악착같이 들고 다닙니다. 마치 차키 같은데. 그렇지. 테이블 위에 차키 올려놓는 느낌.
아케부스를 약착같이 술집에 가족 들어가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 아케부스들만 앉는 데가 있어요. 총을 쫙 세워놓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글로 다 가요. 어머 오빠 뭐 이러면. 자 그런데 그래서 기자님 총 모으는 아 거예요? 그런 거. 그래 머스켓인데 머스켓은 더 무겁거든요. 근데 머스켓은 뭐가 있냐면 머스켓은 앞에 거칠 때 거치대가 있어. 거치대를 들고 머스켓 오는군요. 레스트라고 그거를 지팡이 같이 생겼거든요. 이걸 휘휘 돌. 그거 안 갖고 다녀도 되는데. 이게 이거를 착히구만요. 이거를 휘휘 돌리고 다녀서 술집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동네 처녀들이 머스켓병이 있는 쪽으로 쑥 몰려. 그럼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았.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도시의 이런 유명한 술집 밖에서 붙여놓습니다. 창병 진입 금지, 입장 금지 이렇게 써놔요. 아 너무 자존심 예, 상하겠다. 그럼 얘네들은 밖에서 무슨 펴놓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평상에서.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주먹 뭐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유럽에 노천 카페가 많은 거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거기 가면 안 되겠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창병에서 이 열병기로 거의 다 바뀌었다. 네.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상관들이 우리가 전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상관들이 내가 들어갖고 치사해서 내가 총 산다. 이 마음으로 총을 잡고 사니까 대형이 바뀔 수도 정확한 있겠네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람의 인간이라는 건 똑같아요. 와. 이게 일반 사병도 아니고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가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발달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우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가만히 보면 가장 치졸한 욕망에 의해서 발전해요. 당시에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이크병 창병들이 먹는 것도 아끼고 술도 잘 안 먹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가봤자 무슨 취급도 잘 못 받고 길바닥에서 대접을 마셔야 못 돼요. 받으니까. 병나발 근데 불어야 이게 일반 병사들뿐만 아니라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오. 귀족들도 왜 좀 돈 있는 귀족이 있고 돈이 없는 귀족이 있잖아요. 돈 있는 귀족들은 갑옷도 멋지고 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기 말도 좋은 거 타고. 근데 돈 없는 귀족은 그게 안 되고 돈 없는 귀족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톨을 살아야 되는데 피스톨이 비싸지 않습니까? 돈 없는 귀족들은 피스톨을 못 사니까 칼. 아,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이제 뭐 경기병밖에 못 해요. 네. 근데 귀부인 파티가 열렸습니다. 탁 참석을 했는데 칼 차고 참석을 하면 또 다. 귀족 처녀들이나 귀부인들이 거들떠나. 근데 어떤 귀족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총에 다이아몬드 딱 박힌 게 옆에 탁 차고 있어요, 권총을. 그러고 탁 들어와요. 그때부터 어머 오빠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약간 지금 이거 약간 근데 위험 발언이에요. 잠깐만, 내가 여기서 윤지연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왜 그래요? 아니죠. 이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기 왜 기자님, 비웃으세요, 기자님. 감독님? 그러지 마세요. 윤지연 아나운서는요. 네. 머스킷 공장장의 딸이에요. 아, 그렇군요. 머스킷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머스킷을 주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하나만 만들어줘.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내가 알았던 모든 역사의 상식을 뒤엎는 저도 일이었어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 거기서 가장 그 파이크병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케부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운다. 와. 근데 이것도 그냥 후사에 약간 이렇게 뭐 해석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 번역한 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테리쇼 편에 나온 그리고 내용이에요. 이때부터는 자신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 파이크병의 그 속상한 이야기도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가장 많이 준 게 파이크병이에요. 근접전을 예, 그 파이크 그것 때문에 후방에서 치료하는 목사나 신부들이 봤을 때 파이크병만 계속 부상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이 파이크병이 이제 없어서 조만간 파이크병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어디선가 파이크병이 보충이 되온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살고 힘든 애들이 어떻게든 그걸 통과해서 파이크병부터 시작할래 이런 애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꼭 머스킷으로 진화할 거야. 네. 파이크병이 이제 나중엔 변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종대 이렇게 긴 종대로 서요. 네. 나중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쓰면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애들은 싸울 일도 예, 없어요. 안 써요. 그러고 보면은 누가 앞에 쓰고 베테랑들이 뒤에 서고 신입들이 앞에 서요. 대부분. 근데 때로는 그 쓸데없는 초보자들이 뒤에 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대 내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투 안 하고 엉성하지만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이걸 얇게 횡대로 세우면 예외 없이 전투에 휘말려요. 아, 그렇죠. 근데 길게 종태로 세우니까 안 붙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따라가면서 전투를 익히고 배워. 그러니까 방금 기자님 말씀한 대로 모집이 순식간에 돼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안 싸우고 겁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른바 부사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사관의 상징이 뭐냐면 할베르트라고 도끼창 있죠. 이거 딱 들고 있어요. 너네들 여기서 도망가면 이 할베르트가 용서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이런 군대를 상징이 배분하진 않고 이제는 이게 중간중간에 중대장이나 이제 소대장을 세우는 거네요. 이 테르시오 하나의 부대 지휘관은 왕이 사사롭게 임명을 못합니다. 왕이 추천해서 의회 통과를 받아야지만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명의 소령과 중령들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대위, 그 다음에 중위, 그 다음에 부사관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때 체계가 다 잡힌 거예요. 똑같은 근데 체계가 다 우리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옛날 군대는 장교나 부사관이 적었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요즘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싸워줘야 되니까 뭔가 건수가 계급하고 월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영어로 상등, 우리가 왜 상등 뭐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다 어떻게든 높여주려고. 그냥 일반 사병, 뭐 힘없어 보이잖아요. 사병 중에 고차이면 상병, 뭐 하사관도 1등 하사관, 2등 하사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뭔가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간부 과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최고 지휘관을 뭐라고 보냐면 이제 마에스트로 델 캄포라고 했는데 마에스트로 델 캄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이 마에스트로 델 캄포가 부대 지휘를 소령이나 중령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이런 식으로 싸웠겠구나라는 거는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붙었을 상황의 그 전략 전술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직사각형 대열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근데 요게 그러니까 네. 이 전법을 스페인을 비롯한 국교 국가들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동안 이 방법으로 너무 재미를 봤으니까 이걸 바꾸지 않는데 스페인군을 많이 상대해본 네덜란드 군이 이 테르시오를 격파할 방법을 찾아내요. 우리가 뭐 군대 단위 중에 대대라는 거 있죠. 바탈리온. 이 바탈리온이 처음 나온 데가 네덜란드예요.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바탈리온을 딱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왜 500명에서 600명이냐?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전술 실험을 해보니까 집단 대형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군대의 최대 한계치가 500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 네. 게 지금. 그리고 이게 너무 길면 뒤에 애들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이걸 다이아몬드 대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대가 하나가 합치면 이게 일개 여단. 여단이란 말도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일렬로 배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둑판식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또한 쐐기 모양으로도 아주 유연하게 배치하면서 변화무쌍한 이 대형 앞에 테르시오가 제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네덜란드군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네. 이 네덜란드군이 파이크병이 갈수록 쓸모가 없어진다는 걸 깨닫고 전부 다 머스킷병을 바꿔요. 근데 스페인군은 왜 아케부스라고 작은 총도 썼잖아요. 네. 네덜란드군은 아케부스는 안 씁니다. 아케부스 안 써. 아케부스 안 쓰고 전부 다 화력이 강력한 머스켓 혹은 이제 머스켓을 깔리버라고도 불렀는데 이거를 쓰고 아케부스를 누구한테 주냐 하면 기병한테 줍니다. 기병이 그야말로 그때부터 드라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군에 대한 명칭은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디는 드라군, 어디는 까라비니어, 어디는 또 아케부시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드라군이 정면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창병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창병이 필요하죠. 네덜란드 군 내에서도 창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훨씬 더 유기적으로 집중 일제 사격을 한 거에 훈련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에 상당수의 스페인 테르시오가 갈려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네덜란드가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5, 600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네. 두 군데, 세 군데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네. 앞으로 가서 총을 바바방 쏘고 빠지면 이 군데가 앞으로 나가고 이 군데가 앞으로 그런 나가고 이런 경우 식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드럼병이에요. 드럼 칠 때 이걸 잘했고 이 드럼병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 특히 네덜란드 드럼병에
적의 드럼 소리도 알아야 됩니다. 적의 드럼 소리도 알아서 적이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는구나 이걸 캐치해요. 그럼 암호 해독을 해야 되네. 예, 얘네가 이걸 정말 잘했어요. 네덜란드 군대가. 이게 그러니까 요 네덜란드 군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나올 스웨덴 군대입니다. 그러면 전진할 때는 어떤 박자가 들어갑니까? 몰라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후지할 때는. 이때 그러니까 조직적 움직임이 대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머스켓을 쏘고 빠지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렇죠. 이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깃발도 있었고요. 근데 깃발보다는 북이 참 유용한 게 뭐냐면 서로 맞닥뜨려서 싸우다 보면 화약 연기 때문에 서로 못 싸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안 보여서. 이게 진짜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500명 정도 부대할 때 일제 사격을 하면 네. 자기 부대도 절반이 안 보이거나 3분의 2까지도 안 보인대요. 근데 이게 더 골치 아픈 게 장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병사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순간에 공포감이 와요. 그렇죠. 모든 군대는 내 옆에 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백병전이 벌어질 판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함성 소리, 총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럴 때 작은 사건만 터져도 붕괴가 돼요. 의외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 군대 하면은 지휘관들이 대부분 귀족이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에서 파견된 이 용병들 보면 오피서 그룹이라고 해서 장교단이 와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귀족이 아니고 전문 장교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용병으로 참가해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접근해서 일제 사격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발자국 앞에도 안 보이더라. 네 발자국도 앞에도 안 보여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찔렸다. 갑자기 적병들이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일제 사격을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적으로 훈련이 잘 된 그룹은 안 보이더라도 북소리를 듣고 움직여서 빠지고 들어가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지휘관들은 그 자기가 싸워야 되는 그 필드, 이 전장의 지형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이거는 뭐 구교 측이고 신교 측이고 상관없이 모두한테 공통된 건데 최고 지휘관이 예하 부대한테 명령을 내릴 때 우리나라 사격 보면 어떻게 내립니까? 뭐 좌구는 어디로 가고 우구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 예 하고 탁 가잖아요. 이때 기록이 뭐냐면은 종군 스케쳐가 있습니다. 이 종군 스케쳐가 군대 대형을 그려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거를 그림으로 줘서 이걸 복사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예하 부대 그 일선 지휘관이 그걸 보고 다시 최말단 부대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우리 부대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가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연구할 때는 테르시오가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는 사각대형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각대형도 그래. 이게 기본 표준형이지 지형이나 상황에 따라 대형 조정하거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조직에서도 소위 상명하복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현장에서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뭐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그러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게 조직의 경직성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개판이 돼요. 근데 지금도 모든 조직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 임무 한계와 영역을 정해주는 게 모든 조직의 가장 애로사항이거든요. 이게 잘하는 조직이 잘 되는 조직이거든요. 기자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냥 그림으로 줘서 이해시킨다 수준이 아니고 자기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테르시오는 오늘 작전에서 요 범주다. 요쪽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율의 영역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제국 군대는 아무데나 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전혀 다른 지형이나 다른 적하고 만났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허용해 주는 데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정해준다. 그리고 이거를 끊임없이 암기시키고 병사들도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서 재집결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원위치를 기억해 놓고 바운더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스페인 군대도 이걸 많이 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스페인 군대 이런 거 없었어. 네덜란드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네덜란드 군대는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대형도 작은 줄이고. 대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장교와 부사관들을 무지하게 훈련시키는데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월급을 제때 줘라. 계약해야지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아니, 부분이죠.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제때 줘라. 근데 그게 이래 되게 중요하대요. 그럼요. 그래야 지휘관을 믿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1년 내내 상비군으로 둬요. 지금 징병제 상비군이 아니라 모병했는데 상비군으로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 복잡한 대형과 그 장교 하사관 병사들 간의 이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네덜란드 군이 군기도 세고 그 자기 포메이션도 잘하고 융통성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군대보다 몇 배는 잘 싸운다.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 저 그림이 뭐냐면 당시 전장에 종군했던 스케쳐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그 실제 내용이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 모든 유럽 군대는 저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 후에 승리했던 패배했던 저 스케치를 같이 놓고서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군요. 복귀를.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장이 끝난 다음에 증언자들의 증언만 듣는 거하고 저런 현장 상황도를 보고서 분석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요. 눈으로 보는 건 확실히 다르죠. 유럽이 17세기부터 저걸 해서 17세기 초반부터 저걸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뒤에 어떤 그 대대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서 있는 건 보이는데 네. 일렬로 막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기병들도 보이고 보급부대도 보입니다. 잘 보시면. 네. 그다음에 일렬로 뒤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현장에서 즉시 이탈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탄약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사람들. 아 그러면 지금 왼쪽이 전장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후방이군요. 네. 그래서 즉시 지금 뒤로 후방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급 물자 주는 사람들 이게 앞에 이 다이아몬드 대용 뒤쪽으로 보이는 그다음에 거예요. 쫓아가는 이 대열대 중에 또 창든 사람들이 보이죠. 이건 네. 뭐냐면 앞에 창병들이 부상이나 사망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보충하러 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저 사람들이 로마를 엄청 공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전에 대한 공부가 정말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을 우리 생각에는 화약병기가 나오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맨바닥에 살 것 같은데 네. 고전을 무지하게 연구하면서 고전에서 나온 전술 원리를 총과 창하고 결합시켜서 창조해내려고 했죠. 무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그렇죠. 전술에 대해서는 과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군요. 저 사람들의 실제 기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고대의 팔랑크스나 로마군 대용을 현대 전쟁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내가 책에 읽은 거고 실제 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유럽 군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이제 고전 강의를 하면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거 배워서 어디다 써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라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 말대로 이론이란 허공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7세기에 벌써 유럽은 전쟁터의 전술 원리를 고전하고 결합시켜서 하는 훈련을 벌써 실천적으로 했어요.